분가하고 싶으면 이 월급 카드 나한테 맡겨. 5억 원을 모아야 집 지을 땅을 줄 거야. 너 같은 애한테 돈 맡기면 물 쓰듯 써버릴 게 뻔해. 시어머니는 이렇게 못을 박았다. 나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순순히 웃으며 그녀의 손에 카드를 건넸다. 그 카드는 이미 내가 몰래 영구 정지 신고를 해둔 체크카드였다. 채널, 편안한 노후, 정확히 송년잔치 당일 김영자 시어머니가 온 일가 친척 앞에서 5억 원을 찾아 호화로운 상차림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순간 ATM 기기에서 카드가 무효하다는 오류 메시지가 떴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 내가 진짜 저축해둔 6억 원짜리 통장을 꺼내 보였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헛된 꿈이 산산조각 나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저는 시설채소 농장에서 일하는 이수민입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남에게 내 인생의 금고 열쇠를 쥐어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굵은 빗줄기가 드넓은 농장, 비닐하우스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두꺼운 비닐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바람을 거슬러 무거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힘겹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보호 작업복 뒤가 온통 더러웠습니다. 인삼순에서 나오는 역겨운 풀냄새가 온몸에 배었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으로 흘린 땀 냄새와 섞여 시큼했습니다. 김영자 시어머니 댁에 시집 온 지 7년. 이 농로는 내 발자국으로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지만 내 인생은 여전히 그 캄캄한 웅덩이에 발이 묶인 채였습니다. 사람들은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나는 이날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내 땀과 눈물로 번 돈을 단 1시간도 온전히 쥐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 자전거를 세우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싸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민이냐? 오늘이 벌써 5일인데 월급을 얼마나 받았길래 이제야 들어와? 나는 몸을 움츠리고 조심스럽게 마루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상에 도도하게 앉아 부채를 흔들고 있었고 내 가슴 주머니가 불룩한 것을 매의 눈으로 주시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변명하지 마. 월급 봉투 내놓고 가서 저녁밥이나 지어. 시어머니는 말을 끊고 마른 손을 내밀어 기다렸습니다. 나는 살짝 눅눅해진 월급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5만 원이 공제됐어요. 지난번 태풍에 작물이 손상돼서 관리자가 벌금으로 떼었어요. 벌금이라는 소리에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 그 자리에서 돈을 세어보며 봉투를 찢었습니다. 에휴, 인삼순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손해를 봐. 너 같은 애가 뭘 하겠니? 저 박 여사네 며느리는 선생이라며 매달 홍삼을 시어머니께 바친다던데 너는 이 푼돈이나 들고 와서 벌금까지 맞아? 쓸모없고 미련한 것. 그 비교하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재빨리 돈의 3분의 1을 빼내어 자신의 저고리 주머니에 넣었고 바닥에 낫돈 몇 장만 남겼습니다. 이건 다음 달 제사 때 쓸 돈으로 내가 맡아둔다. 올해는 제사를 크게 지내야지. 일가 친척들에게 흉볼 수는 없잖아. 그리고 이 몇만 원은 네가 시장 봐오거라. 살림을 알뜰하게 해라. 낭비하지 말고. 나는 낫돈을 바라보며 속이 쓰렸습니다. 제사는 아직 한 달이나 남았지만 이것은 늘 내 돈을 긁어모으는 완벽한 핑계였습니다. 허리 통증 약 살 돈을 더 달라고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무서운 얼굴을 보고 목구멍에 말이 걸렸습니다. 뭐하니? 빨리 부엌으로 가.
온 가족 저녁 식사 시간이 늦겠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돈을 주워 들고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숨 막히는 감옥 같았습니다. 남편 준영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고 설령 알더라도 집안의 평화를 위해 침묵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노란 부엌 불빛 아래 내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인삼순의 진액으로 새까맣게 변한 손톱, 7년의 청춘을 노동력으로 팔았지만 나는 완전히 빈털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는 내 운명을 비웃는 듯 처량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썩은 웅덩이에 갇혀 살아야 하는 걸까? 답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은 저항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마루의 돗자리에 차려졌는데 너무나도 초라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급하게 삶은 고구마 줄기 반찬과 짜디짠 액젓이 전부였습니다. 막 밥 한 술을 뜨려는 순간 요란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와 시골의 고요를 갈랐습니다. 신우이 수진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자마자 그녀는 현관 구석에 있던 낡은 광주리를 발로 걷어차며 요란하게 소리를 내더니 빚쟁이라도 만난 듯 잔뜩 부은 얼굴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의자에 던지고 오빠나 올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밥상에 앉았습니다. 귀한 딸이 돌아온 것을 본 시어머니는 유일했던 두부부침 한 조각을 재빨리 수진의 밥그릇에 올려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왔니? 따뜻할 때 먹어라. 오늘 언니가 늦게 와서 밥상이 이것밖에 없구나. 나는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못 들은 척 밥을 먹었습니다. 수지는 밥그릇에 젓가락을 쿡쿡 찌르더니 싸늘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밥이 이렇게 맛없어서 어디 넘어가겠어? 내 휴대전화가 너무 느려졌어. 친구들은 다 좋은 최신 폰으로 선명하게 사진 찍는데 나만 이 구닥다리 폰을 쓰는 게 너무 창피해. 50만 원이라니. 온 가족 2달치 식비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내가 농장에서 비를 맞고 햇볕을 쬐며 얼마나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전혀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서서 우리 부부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준영아, 수민아, 너희는 뭐하니? 내 동생이 취직하려면 휴대전화를 바꿔야 한다잖아. 너희 둘이 돈을 모아서 동생에게 주거라. 월급 받는다고 하면서 동생한테 낡은 물건이나 쓰게 하냐. 밥을 먹던 준영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오른쪽 무릎을 살짝 문지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이 없어요. 월급은 이달 초에 어머니가 다 가져가셨잖아요. 저는 아직 기름 넣을 돈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밥상을 손으로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네가 남자냐? 그렇게 한심해서야 되겠어? 네 아내가 오늘 오후에 월급 받았잖아. 네가 아내한테 동생에게 돈 주라고 말해야지. 아니면 아내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거야? 나는 목 끝까지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오후에 시어머니에게 빼앗기고 남은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준영 씨 약을 사기 위해 아껴두었는데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월급은 거의 다 어머니께 드렸어요. 남은 돈은 내일 준영 씨 관절염 약을 사야 해요. 남편이 며칠 밤 동안 아파서 잠도 못 잤어요. 수진이 휴대전화는 아직 쓸만해요. 꼭 지금 바꿔야 하나요?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삐죽이며 나를 흘겨보았습니다. 에이, 올케는 왜 그렇게 과장해? 오빠는 건강해. 조금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야. 돈 아깝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아픈 오빠를 핑계 대지 마. 정말 짠순이네. 시어머니는 딸이 거절당하자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상에 세게 내던져
간장이 그릇 밖으로 튀었습니다. 그만. 이 집안이 엉망이 되었구나.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 누구도 나를 속이려 들지 마. 다음 달부터 너희 둘의 월급은 무조건 하나로 합쳐서 나에게 맡겨라. 각자 자기 것만 챙기는 버릇은 안 돼. 내가 보관할 거야. 큰일이 있을 때 내가 꺼내 쓰겠다. 집안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준영 씨는 아픈 무릎을 꽉 쥐고 동상처럼 앉아 있었고 수지는 승리했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선언은 마지막 남은 우리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결정타였습니다. 하지만 그 극도의 억울함 속에서 남편의 무력함과 시어머니 모녀의 탐욕을 보며 내 머릿속에 대담한 반항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맡아두고 싶으시다고요? 좋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클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푸르른 인삼순 위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을 때 나는 이미 밭에 나와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나는 능숙하게 인삼순을 잘랐고 서늘한 공기에도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나는 어젯밤 저녁 식사에서 쌓인 울분을 떨쳐내기 위해 일에 몰두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관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나를 잔혹한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수민아, 이리 와봐. 당장 할 말이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를 내리려는 듯 엄중하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칼을 인삼순 줄기에 꽂아두고 진액으로 더러워진 손을 옷에 닦은 다음 말없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번쩍이는 가구에 앉아 있었고 앞 테이블에는 뜨거운 차가 담긴 주전자와 함께 집안의 모든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한 두꺼운 가계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과 분리할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중요한 종친회라도 열릴 것처럼 숨 막히게 긴장되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맞은편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은혜를 베푸는 듯 했지만 속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너희 부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너희도 자유롭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분가하길 원한다는 것을 안다. 3년 전에도 준영이가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했었지. 하지만 그때는 너희가 아직 어려서 삶을 꾸려갈 줄 모른다고 생각해서 내가 거절했단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침묵했습니다. 분가는 우리 부부의 오랜 꿈이었지만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시어머니가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분명 순수한 호의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추고 나의 태도를 살핀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나는 악덕 시어머니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 부부 분가를 허락하마. 심지어 집 지을 땅도 줄 것이다. 나는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땅을 주신다고요? 하지만 기쁨은 곧바로 시어머니가 제시한 조건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생활을 꾸려나갈 능력과 저축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할 조건이 있다. 이번 달부터 내 월급 카드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1년 동안 보관하겠다. 5억 원을 모으면 그 돈 전부와 함께 마을 끝에 있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집을 짓게 할 것이다. 나는 얼어붙어 입을 딱 벌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월급 카드를 맡아달라고 5억 원. 그 숫자와 요구는 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5억 원은 우리 부부에게는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이 적은 월급으로 1년 만에 어떻게 저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카드를 맡기는 것은
악마에게 증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와 준영 씨 월급을 합쳐도 매달 빠듯하게 살 정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급 카드는 꼭 필요한 시어머니는 말을 끊으며 탁자를 쳤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너는 아직 어려서 돈을 주면 낭비하기 쉽고 친정에도 몰래 가져다 주기 일쑤잖아. 내가 보관하는 것은 너희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장사할 자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지. 아니면 나를 못 믿는 거니. 내가 네 돈을 가로챌 것 같아.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 탐욕과 계산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친정에 돈 가져다 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내 수입을 완전히 통제해서 수진에게 쓸 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속셈을 알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 집을 명분 있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머니, 준영 씨와 상의해 봐도 될까요? 이렇게 큰 일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경멸하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준영이와 뭘 상의해? 준영이는 엄마 말이라면 꼼짝 못한다. 네가 동의하면 그 아이도 동의하는 거야. 오늘 점심 식사 전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마. 동의하지 않으면 분가할 꿈은 영원히 접어라. 평생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중이나 들면서 이 집에서 늙어 죽거라. 시어머니의 협박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나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높고 강렬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픈 다리를 가진 준영 씨와 이곳에 계속 갇혀 살게 될 암울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대담하고 명확한 반격 계획이 내 머릿속에 번뜩였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나조차도 가식적이라고 느낄 만큼 순진하고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거절할 수 없어요. 카드를 맡길게요. 1년 후에는 반드시 분가시켜 주시겠다는 약속만 지켜주세요. 하지만 저도 작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는 경계하며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조건이 뭐냐? 어머니가 카드와 큰돈을 맡아주시는 건 좋지만 매일의 잡다한 지출, 간장이나 소금, 기름, 교통비 같은 건 너무 따지지 말아주세요. 저도 생활하려면 융통할 돈이 조금은 필요하잖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비웃음을 터뜨리더니 승리감에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별거 아니네. 그건 간단하다. 내가 너희를 굶길 정도로 옹졸하지 않다. 됐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다. 오늘 저녁 일 끝나고 돌아오면 카드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나는 고개를 숙여 내라고 대답했고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나의 순종적인 고갯짓이 바로 화려한 매미어물 벗기 작전의 시작이며 평생 잊지 못할 속임수가 될 것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카드를 맞고 싶으시다고요? 좋습니다. 제가 특별한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끝없는 탐욕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담고 있는 카드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날 오후 아스팔트 도로 위로 5월의 햇볕이 강렬하게 쏟아졌습니다. 나는 허리가 다시 아프다는 핑계로 조퇴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무거운 자전거 페달을 밟고 15km를 달려 읍내 농협은행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땀이 등과 눈가를 타고 흘러 따가웠지만 나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체크카드를 완벽한 덫으로 만드는 것.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은행 객장으로 들어선 나는 크게 숨을 내쉬며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나는 곧장 3번 창구로 가서 최대한 단호한 목소리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당장 기존 계좌를 잠그고 새 계좌를 열어주세요. 직원은 재빨리 컴퓨터를 조작했고 키보드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고객님의 구카드는 시스템상 완전히 무효화되었습니다. 새 카드 발급을 위해 여기에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잔액 변동 알림 문자, 수신 번호를 어제 몰래 사둔 대포폰 번호로 등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절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 카드 발급을 약속하는 종이를 들고 나는 지갑 속에 얌전히 있는 구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생명 없는 플라스틱 조각, 폐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은행을 나선 나는 길가의 작은 휴대전화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곳 청년에게 가짜 문자 메시지 앱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매월 5일 시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월급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자동으로 보내도록 설정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익숙한 띵동 소리를 들을 것이고 통장에 찍힌 숫자에 눈이 멀어 실제 돈이 내 비밀 계좌에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잔뜩 긴장된 현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나는 그 영혼 없는 구체크카드를 온 가족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쑤시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익숙한 카드의 파란색을 보자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였습니다. 옆에 앉은 준영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흘끗 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안심하라는 듯 살짝 윙크했습니다. 어머니, 약속대로 제 월급 카드예요. 비밀번호는 준영 씨 생일로 해놨어요. 기억하기 쉬우라고요. 어머니, 잘 보관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고양이가 쥐를 낚아채듯 카드를 가져가 이리저리 뒤집어 보더니 두꺼운 가계부 사이에 단단히 끼워 넣었습니다. 그녀는 가짜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읽고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현명하구나. 1년만 내가 맡아두면 큰 돈이 되어 집 지을 땅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염려 말고 열심히 일하거라. 내가 1원도 빠뜨리지 않고 보관해 줄게. 시어머니는 눈웃음을 치며 만족감에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확신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장롱을 열고 카드를 나무 상자에 넣은 다음 나는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를 따라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잘 보관하세요. 어머니는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가 이 카드를 써야 할 때가 오면 탐하면 손해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 드라마는 이제 막 1막이 올랐을 뿐이에요. 월급 카드를 바친 후 내 삶은 내가 짜놓은 비극적인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습니다. 매일 오후 퇴근 후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며느리 역을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자전거를 세우고 피곤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들어선 다음 시어머니 옆에 얌전히 서서 밥을 지을 잔돈을 구걸했습니다. 어머니, 시장 볼 돈 5,000원만 주세요. 오늘 간장이 다 떨어졌고 나물 좀 사고 고기 조금 사서 밥 반찬 하려고요.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내 말에 인상을 찌푸리고 혀를 차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1,000원짜리 3장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아이고,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먹니? 어제 두부 사라고 3,000원 줬잖아. 이 3,000원만 가져가. 알뜰하게 살림해. 시금치 좀 사고 나머지 돈으로 싼 돼지고기 삼겹살 조금 사서 짜게 볶아 놓으렴. 낭비하지 마. 아무리 많은 돈도 다 쓰게 돼 있단다. 나는 손에 쥔 3,000원을 보며 속이 쓰렸지만 겉으로는 황급히 네,
어머니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4인 가족의 저녁 식사의 삶, 영원. 시어머니는 정말 계산이 빨랐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나는 구석에 자전거를 세우고 비밀 지갑에서 내 이름으로 된 새 체크카드를 꺼냈습니다. 내가 힘들게 번 진짜 월급이 들어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질 좋은 소고기를 사고 싱싱한 잉어도 사고 후식으로 먹을 과일도 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져올 때는 값싼 채소 아래에 그 맛있는 음식들을 숨겼습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지자 평소와 다르게 풍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냄새 좋은 생선 조림 한 조각을 집어들더니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잘 차려졌니? 3영원으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샀다고? 혹시 네가 비자금을 숨겨둔 거 아니냐? 나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눈을 깜빡거리고 최대한 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 제가 시장에 늦게 갔는데 아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남은 생선을 싸게 거의 거저로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알뜰하게 산 거예요. 사람들이 싸게 파는 시든 채소를 사서 깨끗한 입만 골라내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알뜰이라는 소리를 듣자 눈이 번뜩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림을 해야지. 돈을 나에게 맡긴 것이 잘한 일이지. 너에게 맡겼으면 쓸데없는데 다 써버렸을 것이다. 옆에 앉은 준영 씨는 나를 안쓰러운 눈으로 보며 밥을 황급히 먹었습니다. 그는 시장 물가를 뻔히 알았고 이렇게 싸게 팔 리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없이 가장 살코기 많은 부분을 나에게 건네주는 것으로 조용히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는 나의 순종에 절대적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거만한 태도로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월급을 받으면 1원도 안 남기고 나한테 다 맡겨. 나중에 큰일에 쓰라고 말이야. 우리가 착하게 살면 자식들이 알아서 우리를 공경하는 법이지. 동네 아주머니들은 그 말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부러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나는 그 옆을 지나가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순응하는 며느리 역할을 충실히 연기하며 시어머니가 자신의 권력 착각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극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주말 저녁 수지는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애교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사고 싶은 원피스가 지금 연말 세일해서 5만 원밖에 안 해. 엄마, 언니 카드에 돈 많잖아. 거기서 돈 좀 빼서 나 사줘. 어차피 카드에 돈 많으니까 조금 빼도 괜찮잖아.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지금 ATM 기기에 카드를 넣어 돈을 인출하려 했는데 기계에서 오류가 나거나 잔액이 부족하다고 뜬다면 나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핑계를 대려고 입을 열려는 순간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시기에 무슨 쇼핑이니? 내가 연말에 한꺼번에 찾아서 쓰려고 모아두고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사고 싶단 말이야. 사고 싶어도 참아.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는 절제할 줄도 모르니? 월초에 낫돈을 빼면 한 달 내내 재수가 없어져. 복이 다 달아난다. 이 카드는 풍수카드야. 내가 돈을 불리고 있는 중이니 지금 건드리면 돈이 발달린 듯이 도망갈 것이다. 가만히 놔둬. 연말에 내가 통째로 찾아서 땅을 살 거다. 그때는 네가 원피스 10벌을 사달라고 해도 사줄게. 수지는 엄마에게 야단을 맞고는 얼굴이 시무룩해져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깊은 벼랑에서 떨어지다가 운 좋게 나뭇가지를 잡은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신과 돈을 모으려는 탐욕이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궁지에서 구했습니다. 그녀는 헛된 재수를 믿었지만 그 맹목적인 믿음이 내가 그녀를 더 깊이 속이는 것을 돕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빠질 듯한 순간을 겪은 후 나는 방심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행운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월초에는 꺼리더라도 월중이나 월말에는 어떨까요? 나는 내가 외줄 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 줄은 언제든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영 씨의 눈빛이 점점 더 믿음으로 가득 차는 것과 비밀 계좌의 잔액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나는 이 평생의 연기를 계속할 동력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비가 양철 지붕을 세차게 때려 집이 찢어질 듯 요란했습니다. 나는 얕은 잠에 빠져 있다가 옆에서 들리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준영 씨의 몸에 손을 대자 그는 숯덩이처럼 뜨거웠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작년 산업재해로 다친 무릎의 상처가 갑자기 붓기 시작하여 그는 고통으로 신음하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정신 차려요. 나는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고 두려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영 씨는 충혈된 눈을 간신히 뜨고 숨을 힘겹게 쉬며 말없이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상황이 너무 위급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재빨리 얇은 비옷을 걸치고 방을 박차고 나가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준영 씨가 열이 너무 높고 경련을 일으켜요. 어머니, 돈 좀 주세요. 남편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천둥 번개 소리와 뒤섞였지만 시어머니 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나는 절망적으로 소리쳤고 눈물이 빗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그제야 낡은 나무 문이 좁게 열렸고 잠이 덜 깬 짜증스러운 시어머니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니. 한밤중에 남들 잠도 안 재고. 어머니, 준영 씨가 너무 아파요. 열이 심하고 정신을 잃었어요. 어머니, 월급 카드나 현금 조금만 주세요. 남편을 당장 응급실에 데려가야 해요. 나는 헐떡거리며 말했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혀를 차며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휴, 사내 놈이 뭘 그리 유난스럽게 아프니. 비 맞고 감기라도 걸렸겠지. 부엌에 가서 들게. 입 달인 물이나 끓여줘. 그거 마시면 나을 거야. 병원에는 왜 가? 돈만 아깝게. 카드에 든 돈은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건드리면 복이 다 달아난다고. 어머니, 남편이 경련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사람 목숨이 중요해요. 어머니의 복이 중요해요. 돈 좀 주세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문을 쾅 닫으며 차가운 말을 남겼습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네가 알아서 처리해. 틈만 나면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나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얼어붙었고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정하고 잔인한 태도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돈과 헛된 미신을 자신의 친아들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황급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여자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베개 밑을 뒤져 천으로 된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업을 하고
채소와 생선을 팔아 몰래 모은 돈이었습니다. 원래 준영 씨에게 겨울 외투를 사주려고 했던 돈이었습니다. 나는 낫돈을 급하게 챙겨 준영 씨를 택시에 태워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몸을 떨고 있는 남편을 안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내 말 들려요. 저 사람이 당신 엄마예요. 당신이 늘 공경하고 효도했던 그 어머니 말이에요. 어머니는 당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돈이 가득 차 있다고 믿는 저. 월급 카드에서 1원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보건소에 도착하여 해열제와 진통제 주사를 맞자 준영 씨는 서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그의 마음속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얀 병상에 누워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았고 움푹 들어간 눈에는 실망과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옆에 앉아 거칠어진 그의 손을 꽉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더 아프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입을 연 것은 준영 씨였습니다. 목소리는 쉬고 약했지만 또렷한 단어 하나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내 월급을 어머니가 정말 다 가져가셨어? 나는 깜짝 놀라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의 무력함이나 순종적인 모습은 없고 고통스러운 깨달음과 좌절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었고 모든 상황을 이해한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싸움에서 그가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의 귀에 바짝 다가가 텅 빈 카드의 계획, 비밀 계좌, 가짜 문자 메시지 등 모든 것을 속삭였습니다. 나의 두려움과 자기 비난까지 숨김없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준영 씨는 내 말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나는 그가 어머니를 속였다고 나를 비난할까봐, 계산적이라고 화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빛은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결단력의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내 거친 손을 아프지만 따뜻하게 꽉 쥐었습니다.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어머니는 우리를 자식으로 보지 않아. 돈 벌어주는 도구로만 보는 거야. 이제 나도 나약하게 굴지 않을게. 우리가 이 집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당신과 함께 연기할게. 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준영 씨가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하나의 연합체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저항으로 만들어진 연합체. 어떤 시련에도 맞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운명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 우리 부부의 작은 방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거운 순종은 사라지고 대신 멋진 탈출 작전을 은밀하게 실행하는 두 공범의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준영 씨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늘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던 아들이 자기 집안에서 훌륭한 연기자가 된 것입니다. 오후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자전거를 세우자마자 준영 씨는 한숨을 길게 쉬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 분기 보너스를 또 삭감했어요. 초과 근무 수당도 밀렸어요. 언제 줄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펄쩍 뛰며 회사를 비난하고 쓸모없는 아들을 꾸짖었지만 돈을 더 달라는 말은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준영 씨가 지쳐서 일을 그만둘까봐, 수입원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침실 문 뒤에서 준영 씨가 신발 밑창이나 안전모 안감에서 빳빳한 돈을 꺼내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능숙하게 숨긴 보너스와 추가 근무 수당이었습니다. 여보, 비밀 계좌에 잘 넣어둬. 이건 부부가 함께 번 돈이야.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는 돈을 손에 쥐고 나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우리는 매일 밤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꼬마 수첩에 숫자를 더하고 뺐습니다. 비밀 계좌의 잔액은 이미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만의 집을 가질 희망이 하루하루 커져갔습니다. 쉬는 날을 이용해 나는 부업을 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고 준영 씨는 낚시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웃 마을을 샅샅이 뒤져 땅을 찾았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입니다. 2달 동안의 수고 끝에 우리는 옆마을의 조용한 골목 끝에 있는 80인 쾌짜리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았습니다. 가격은 우리가 모은 돈으로 딱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계약금 영수증을 손에 쥔 내 손은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진정한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부엌으로 돌아오자마자 나와 준영 씨는 고개를 맞대고 집을 짓고 텃밭을 가꿀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부터 부엌 문 앞에 서 있었는지 의심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집이니 땅이니 너희 둘이 뭘 꾸미고 있는 거니? 당장 말해. 내 심장은 받는 듯했고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땅을 샀다는 것을 알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못하고 망설이는 동안 준영 씨는 재치 있게 앞으로 나서 가짜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왜 놀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 60세 생신잔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내 나이는 이제 59세인데 내년이면 딱 60세가 되잖아요. 연말 송년잔치 때 미리 환갑잔치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어머니 얼굴에 빛이 나도록 성대하게 말이에요. 저희가 저축한 돈으로 큰 상을 차려드릴 생각이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열어 얼굴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에 시어머니의 체면을 중시하는 마음이 강하게 이러 모든 의심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눈웃음을 치며 부채를 흔들었습니다. 에휴, 너희가 별일을 다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효심이 가득하니 나도 기쁘다. 하려면 아주 크게 하거라. 나와 준영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간담이 서늘했지만 동시에 시어머니 마음에 다가오는 운명적인 잔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올수록 마을 분위기는 더욱 활기를 띠었고 시어머니의 흥분도 비례하여 커졌습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곧 큰일을 처리할 큰돈이 자기 손에 들어올 것이라고 마을 전체에 큰 소리로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방심과 헛된 허영심은 극에 달해 이성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녀는 권력과 곧 올부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자신이 보이지 않는 올가미의 매듭을 스스로 조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마을회관 앞 평상, 동네 아주머니들의 상시 모임 장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중심 자리에 도도하게 앉아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었고 부유한 안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주변에는 약간의 이득이라도 얻을까 싶어 늘 시어머니를 추켜 세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퇴근길에 지나가다가 예의상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싸늘한 목소리를 듣고 멈칫했습니다. 아이고, 오 여사님은 무슨 설날 잔치를 크게 하려고 부엌을 고치네 마네 그렇게 걱정하세요. 나한테 오세요. 내가 500만 원 급전 빌려줄게요. 이자는 필요 없어요. 동네 자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죠. 채소를 파는 오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세가 등등해져
옆 테이블에서 곰방대에 불을 붙이고 있던 종친 회장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회장님도 올해 종가의 사당 보수는 저희 집에서 대부분 맡을게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낡은 기와 지붕을 새 것으로 완전히 바꾸고 대문도 보기 좋게 다시 칠해야겠어요. 제가 1억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조상님들께 드리는 작은 정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친 회장은 1억만 원이라는 숫자에 눈이 번쩍 뜨여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가 훌륭하고 가문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놀라움과 감탄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고 시어머니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그녀는 눈웃음을 치더니 옆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깨고 있는 귀여운 딸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딸도 올해는 마을에서 가장 성대한 설을 보내게 해줄게. 엄마가 약속했지. 설 지나고 제일 좋은 스쿠터 사줄게. 친구들처럼 멋지게 타고 다녀야지. 우리 딸처럼 예쁜 애는 멋진 스쿠터를 타야 어울려. 수지는 엄마의 약속에 애교를 부리며 그녀의 팔을 잡고 눈웃음을 쳤습니다. 돈에 대한 약속은 시어머니의 입에서 솜털처럼 가볍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녀가 뱉는 숫자 하나하나가 천금같이 무거웠습니다. 500만 원, 1억만 원, 최고급 스쿠터. 이 모든 것은 잠긴 장롱 안에 조용히 누워있는 텅 빈 체크카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래된 느티나무 뒤에 숨어 그녀의 말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화가 나면서도 웃겼습니다. 절정은 시어머니가 거만하고 경멸적인 목소리로 선언했을 때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내가 복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래, 복이 있긴 하지. 우리 며느리가 아주 개처럼 순종하고 소처럼 밭에서 일해. 월급을 받으면 전부 나한테 맡겨. 내가 주도권을 쥐었으니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며느리가 감히 한마디도 못해. 며느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며느리가 돈을 주면 집안이 엉망이 되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고통스럽거나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평온함과 함께 시어머니의 어리석음에 대한 약간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약속을 많이 할수록, 자랑을 많이 할수록 자신이 파고 있는 함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체면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지만 가장 위험한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바로 그 체면으로 자신의 퇴로를 끊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자전거를 몰아 계속 갔고 인사하기 위해 들르지 않았습니다. 내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꿈을 꾸세요. 계속 온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두고 보세요. 이 장막이 걷히고 적나라한 진실이 밝혀지는 날, 어머니는 이 엄청난 수치심과 창피함을 무엇으로 감당하실 건가요?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시어머니, 연말의 어느 일요일 오후, 건조한 햇살이 마당의 벽돌 위로 쏟아졌고 명절 분위기가 시골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곧 있을 조항신 제사를 위해 정성껏 갯쇠 제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꼼지락거리며 떡국을 끓이는 틈을 타 준영 씨에게 줄 털실 스웨터를 마저 짜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공간이 갑자기 2층에서 뛰어내려오는 수진의 소리에 깨졌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 광고 전단지를 손에 들고 있었고 눈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였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내가 사고 싶은 스쿠터가 지금 연말 프로모션 중이야. 할인폭이 엄청 커. 오늘 오후에 언니 카드에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ATM 기기 가서 확인해보자. 돈이 충분하면 바로 사서 설날에 멋지게 타고 다니자. 수지는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다가와 시어머니는 손에 든 행주를 내려놓고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허리에 달고 있던 열쇠를 빼서 장롱 서랍을 열고 익숙한 파란색 체크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 카드를 손에 쥐고 귀중한 보물인 양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거의 1년이 다 되었구나. 매달 월급 문자가 꾸준히 오는 걸 내가 봤으니 지금쯤 꽤 많이 모였을 거야.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눈으로 직접 봐야 속이 시원하지. 계속 추측만 하려니 초조하구나. 그 말을 듣자 내 심장은 목구멍까지 솟아올랐고 손에 든 대바늘을 놓칠 뻔했습니다.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지금 ATM 기기에 카드를 가지고 간다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카드는 오래전에 정지된 상태인데 어떻게 잔액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카드를 기기에 넣는 순간 유효하지 않은 카드 또는 거래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면 우리 부부의 지난 모든 인내와 치밀한 계획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구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쓴 다음 부엌에서 거실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마치 우연히 대화 내용을 들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카드 잔액 확인하러 가시려고요. 시어머니는 나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진이가 재촉해서 읍내 ATM 기기 가서 확인해 볼까 한다. 나는 침을 삼키고 최대한 불안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지금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회사 언니들한테 듣기로는 연말에는 은행 시스템에 오류가 자주 난대요. 우리 마을 앞에 ATM 기기는 낡아서 요새 다른 사람들의 카드를 계속 먹어버린다고 해요. 어떤 언니는 카드를 먹혀서 은행에 가서 다시 발급받는데 한 달이나 걸렸대요. 명절에 쓸 돈도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잖아요. 어머니, 큰일 나요. 시어머니는 카드를 먹힌다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 손에 든 카드가 살짝 떨렸습니다. 시골 사람인 그녀는 기술에 대해 잘 몰랐고 늘 걱정이 많았기에 그 협박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정말이냐? 왜 그런 일이 생기지? 100% 사실이에요. 어머니, 나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듣기로는 은행이 지금 연말 결산을 하면서 예금 고객들에게 복리 이자를 계산해 준다고 해요. 우리가 잔액을 계속 확인하면 시스템이 거래를 여러 번 기록해서 서비스 수수료를 이자에서 떼어갈 수도 있대요. 가만히 있다가 괜히 돈을 잃을 필요 없잖아요. 어머니, 안 아까우세요? 시어머니의 재물에 대한 집착과 미신을 공략하자 그녀의 표정이 확연히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카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이 있구나. 이자를 잃는 건 정말 아까운데 카드를 먹히는 건 1년 내내 재수없는 일이지. 옆에 서 있던 수지는 엄마가 망설이는 것을 보자 발을 동동 구르며 짜증냈습니다. 올케가 엄마를 겁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돈 찾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냥 가요, 엄마. 나는 수진을 돌아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수진 씨는 모르죠. 10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 정말 사고가 나면 온 가족이 설날에 뭘 써요. 스쿠터 때문에 굶을 작정이에요. 시어머니는 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돈을 아끼는 본성이 피 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혀를 차더니 카드를 장롱에 다시 넣고 조심스럽게 잠갔습니다. 에휴, 수민이 말이 맞다. 조심해서 나쁠 것 없지. 가만히 있다가 괜히 복을 잃고 이자를 잃으면 속이 터진다. 좋아. 그냥 놔두자. 송년 잔치 때 조상님께 제사 지내고 복을 빌어준 후에 내가 은행에 가서 한꺼번에 찾자. 그래야 온전하게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지. 그때 스쿠터를 사든 뭘 사든
늦지 않아. 수지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툴툴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에 흥건했고 긴장감 때문에 손발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다행히도 시어머니의 무지와 미신적인 성격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명적인 송년 잔치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가 돈 인출을 미룰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큰 폭풍우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강철 같은 정신으로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12월 25일 명절 분위기가 온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집마다 제사상을 청소하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꽃나무를 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다른 방식으로 시끄럽고 요란했습니다. 마치 딸의 성대한 결혼식이라도 치르는 듯 과시적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짐을 실은 트럭 소리가 요란하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업자들을 지휘하며 넓은 마당 전체를 덮을 만큼 큰 천막을 세웠습니다. 그 새빨간 결혼식 천막은 금색 테두리가 반짝이며 늦겨울의 잿빛 하늘 아래에서 두드러지게 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읍내에서 대형 스피커 시스템을 빌려와서 봄 노래를 요란하게 틀어온 마을 사람들을 잠에서 깨웠습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마당 한가운데서 위풍당당하게 손가락질하며 지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짙은 붉은색 벨벳 한복을 입고 목에는 파달만한 가짜 진주 목걸이를 걸고 손가락에는 노란 금반지를 낀 채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리고 얼굴에는 하얀 분을 발랐습니다. 마치 신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황후 같았습니다. 이수민, 이제 왔니? 빨리 부엌으로 가서 아주머니들 음식 만드는 것 도와드려. 오늘 내가 15상 차릴 거다. 중요한 손님들과 친척들이 다 오시니 조심해서 일해. 나 망신당하게 하지 말고. 나는 네라고 대답하며 쌓여있는 테이블과 의자 사이를 비집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향긋한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통이 컸습니다. 메뉴는 모두 값비싼 산해진미였습니다. 좋은 닭고기, 맥주 찐 바닷가재, 황금 소스, 소고기 등등. 그녀는 심지어 읍내에서 전문 요리팀까지 고용했고 나는 잔심부름, 상 나르기, 채소 씻기, 파 썰기 등을 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반면에 수지는 의자에 앉아 한가롭게 빨간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고 가끔씩 고개를 들어 나에게 오렌지 주스나 부채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정오 10시쯤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와 덕담 소리가 왁자지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활짝 웃는 얼굴로 사람들과 악수했습니다. 그녀는 종친 회장의 팔을 끌고 음식이 가득한 상을 가리키며 자랑했습니다. 회장님, 어떠세요? 우리 집 잔치상이 제대로 차려졌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내내 힘들게 일했으니 연말에는 조상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야 한다고. 돈은 문제가 안 돼요. 자손들이 잘 되게 복을 빌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종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고 빨간 바닷가재 접시를 탐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훌륭하고 알뜰하며 복이 많다고 칭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얼굴이 하늘로 솟아오를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리팀 사장, 흰 앞치마를 두른 뚱뚱한 남자가 시어머니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지만 나에게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사모님, 음식상은 다 차려졌습니다. 절반만 먼저 계산해 주시면 식사 후에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겠습니다.
총 250만 원입니다. 음식값 200만 원과 천막 및 스피커, 대여료 50만 원입니다. 시어머니는 시원스럽게 손을 저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에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이렇게 큰데 어디 도망갈까봐 그러세요. 걱정 마세요. 식사 후에 제가 현금으로 바로 드릴 거예요. 며느리가 돈 보따리를 들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찾아서 바로 드릴게요.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서비스해 달라고 하세요. 이따가 팁도 줄게요. 요리팀 사장은 그 말을 듣고 안심하며 시익 웃고 물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상을 들고 지나가는 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손님이 자신의 권위를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이수민, 이리 와봐. 이따가 식사 끝나고 대충 치우고 수진이랑 같이 차를 몰고 읍내 농협은행으로 가서 카드에 있는 돈을 전부 찾아와. 오늘 내가 잔치값도 다 지불하고 일가 친척들 모두에게 새해 복돈을 좀 줄 거다. 알아들었지? 너는 잔치 즐겁게 즐기고 있어.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부러움, 질투,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맡기는 효성 깊은 며느리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나는 뜨거운 음식상을 들고 서 있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만족감과 끝없는 탐욕이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헛된 명예의 절정에 있었고 불과 몇 분 후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완벽하게 순종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식사 후에 수진 씨와 함께 돈을 찾으러 갈게요. 어머니는 마음 놓고 즐거운 식사하세요. 나는 몸을 돌려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시간, 분을 거꾸로 세었습니다. 시한폭탄은 이미 작동되었습니다. 이 과시적인 잔치는 곧 비극적인 막을 내리는 연극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 이 마지막 화려한 순간을 즐기세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될 테니까요. 대형 스피커에서 터져나오는 요란한 음악 소리가 내 가슴을 터뜨릴 듯 했지만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긴장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댁의 송년 잔치는 과시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술은 넘쳐 흘렀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붉은 벨벳 한복을 입고 술과 승리감에 얼굴이 벌개져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헛된 칭찬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이 취기가 오른 것을 보자 시어머니는 수진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온 일가 친척과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 가득한 시선 앞에서 그녀는 열쇠를 꺼내 장롱 서랍을 열고 파란색 체크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카드를 잡고 마치 왕위를 물려주는 인장검인 양 귀한 딸에게 건넸습니다. 딸아, 이걸 가져가. 운전해서 읍내 농협은행 ATM 기기 가서 돈을 전부 찾아와. 내 올케는 지금 부엌에서 치우느라 손이 더러워서 불편하다. 빨리 갔다 와. 엄마가 온 가족에게 복돈을 나눠줄 것이다. 한 푼도 남김없이 싹 다 찾아와야 한다. 수지는 눈이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이며 기쁨에 손을 떨며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핸드백을 챙기고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스쿠터 시동을 걸고 쏜살같이 사라졌고 시어머니의 입가에는 의기양양한 미소가 남았습니다. 집에서는 요리팀 사장이 잔치가 끝나가자 일어나 시어머니를 찾아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사모님, 음식상은 다 끝났습니다. 음식과 천막 대여료 250만 원, 나머지 금액을 결제해 주시면 제가 직원들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분이 고조되어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에휴, 걱정 마세요. 우리 딸이 돈 찾으러 갔어요.
15분 후면 현금을 바로 받으실 거예요. 우리 집은 신용이 좋으니 걱정 마세요. 요리팀 사장도 안심하고 자리에 앉아 공방대를 피웠습니다. 나는 부엌 문 뒤에 숨어 시계를 보며 초 단위로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그동안 읍내에 싸늘한 ATM 기계 앞에서 수지는 신이 나서 카드를 슬롯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알려준 비밀번호 123,456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수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속으로 욕을 하고 더 세게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화면이 어두워지더니 고객님의 카드가 보관되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카드는 기계에 먹혀버렸습니다. 극도로 당황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서는 시어머니의 휴대전화 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딸의 번호를 본 그녀는 신이 나서 전화를 받았고 돈이 돌아오는 소리를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들으려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여보세요. 돈 찾았니? 빨리 가져와. 갑자기 음악이 멈추고 공간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직 스피커폰을 통해 들리는 수진의 비명에 가까운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만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엄마, 카드가 돈을 못 찾아. 비밀번호가 계속 틀리대. 지금은 기계가 카드를 먹어버렸어. 엄마, 돈이 하나도 없어. 잔치 자리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든 술잔을 마루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새하얗게 변하더니 이내 푸르스름해졌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카드를 먹었다고. 내 돈은 어디 갔어?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오는 수진의 울음소리가 그 정적을 찢어 놓았습니다. 요리팀 사장은 벌떡 일어났고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고 시어머니의 악몽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전화 통화 후 불과 15분 만에 수지는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겨울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돈도 카드도 없이 빈손이었습니다. 비참한 딸의 모습을 보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와 명예에 대한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요리팀 사장, 천막 대여 사장, 그리고 스피커 대여 사장이 동시에 일어나 시어머니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존중이나 사려 깊음이 없었고 단호하고 거칠게 빚을 요구했습니다. 사모님, 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음식은 다 먹었고 천막도 다 세웠고 음악도 실컷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돈은 어디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당황하여 손발이 떨렸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구원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로부터 냉소적이고 통쾌한 시선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온 동네에 뿌려놓았던 헛된 약속과 큰돈에 대한 자랑은 이제 되돌아와 그녀를 고통스럽게 물어뜯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치우고 있던 나에게 몸을 돌려 공포심마저 압도하는 맹렬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달려들어 손을 들어 세게 때리려 했습니다. 이 못된 것, 네가 나를 속였지. 네가 비밀번호를 바꾼 거지? 내 돈은 어디 있어? 네가 숨긴 돈 당장 내놔. 시어머니의 손찌검은 너무 강해서 나는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내 뺨에 닿기도 전에
그녀의 팔이 단단한 손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준영 씨, 그는 언제부터 내 앞에 서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에게 손대지 마세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습니다. 네가 이 여자를 편드는 거니? 이 여자가 온 가족을 속였어. 우리 가족을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었는데도 네가 이 여자를 편들어? 이 불효자식. 나는 조용히 상을 내려놓고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한 다음 마루 위의 무대, 마이크가 놓여있던 곳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집어들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날카로운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모든 사람이 놀라 침묵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호기심 가득한 군중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친척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머니가 수진 씨에게 가져가라고 주신 체크카드는 사실 1년 전에 은행에서 영구 정지된 카드입니다. 저는 카드를 어머니께 드리기 직전에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그 카드에는 돈이 있을 리가 없죠. 잔치 자리는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달려들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준영 씨가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리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네가 카드를 잠갔다고? 그럼 매달 월급은 어디로 갔어? 자네가 알림 문자가 나한테 왔었는데 내가 나를 속였어. 내 돈을 훔친 거야.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년의 인내 끝에 찾아온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파란색 통장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두 보일 수 있도록 높이 들었습니다. 저와 준영 씨의 월급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있습니다. 이 통장 안에. 나는 통장을 열어 소유자 이름과 현재 잔액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예금주, 박준영, 이수민, 현재 잔액 6억 원. 6억 원이라는 숫자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토록 큰 돈을 모았다는 것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어붙어 그 통장을 집어삼킬 듯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7년 동안 어머니 댁 며느리로 살면서 맛있는 음식 한 번,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입지 못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번 돈은 제 미래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돈을 맡겨서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세상에 자랑하거나 수진 씨가 흥청망청 놀도록 스쿠터를 사주는데 쓰일 돈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 돈을 맡아주신다고 했지만 실제로 뭘 해주셨나요? 준영 씨가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 어머니는 1원이라도 쓰셨나요? 아니면 아들의 목숨보다 돈을 아끼셨나요? 나의 말은 시어머니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녀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얼굴에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에 든 통장과 이웃들의 경멸과 비난이 담긴 눈빛, 그리고 아내를 감싸고 서 있는 외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몇 마디를 뱉더니 가슴을 부여잡고 눈이 뒤집힌 채 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었습니다. 잔치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비명소리와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나는 여전히 마루 위에 굳건히 서서 통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명예에 대한 수치심과 탐욕의 붕괴는 때때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는 그녀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시골의 고요를 찢으며 회복 불가능한 몰락을 알리는 듯 비통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는 의식을 잃은 시어머니를 싣고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달려갔고 그 뒤에는 혼란스럽고 비참한 풍경만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화려한 송년 잔치, 헛된 자부심은 이제 어지럽게 쌓인 접시 더미, 멍한 얼굴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이웃들의 수군거림만이 남았습니다. 읍내 병원에서는 독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러 분위기가 더욱 숨막히고 긴장되었습니다. 나와 준영 씨는 복도 긴 의자에 앉아 지치고 말없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울부짖었고 엄마를 부르다가 우리 부부를 쏘아보았습니다. 함께 온 친척들은 삼삼오오 모여 속삭였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평온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들, 우리는 황급히 일어나 의사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수진이 가장 먼저 달려나와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 괜찮아요? 생명에 지장은 없나요? 의사는 수진과 우리를 번갈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은 심한 자극으로 인한 급성 고혈압으로 실신했습니다. 현재 혈압은 안정되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입원하여 뇌졸중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보호자분들은 환자에게 더 이상 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의사의 말을 들은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곧바로 우리 부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들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잖아. 당신들이 돈을 숨기고 엄마를 속이지만 않았으면 엄마가 이렇게 혈압이 올라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할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당신들은 불효자식이야. 살인자라고 나는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신우이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준영 씨가 앞으로 나서서 수진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병원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지금 당장 입 닥쳐. 여기서 큰 소리 치지 마.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어머니의 끝없는 탐욕과 바로 너 때문이야. 어머니가 내 아내에게 카드를 강요하지 않았다면 체면을 세우고 너한테 스쿠터를 사주려고 돈을 전부 찾으려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수지는 말문이 막히고 눈이 커졌습니다. 평소 온순하고 무력했던 오빠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꾸짖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소리 질렀어? 오빠는 아내 편만 들고 엄마는 안중에 없는 거야. 준영 씨는 여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나는 누구 편도 들지 않아. 나는 단지 옳은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부부가 1년 내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야. 땀과 눈물로 번 돈이지. 조개 껍데기가 아니야. 어머니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고 네가 원한다고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오늘 내가 너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해 둘게. 집에서 생긴 잔치값과 빚은 우리 부부가 다 갚았어. 이것이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제부터 어머니와 네 약값, 병원비, 생활비는 네가 알아서 해. 너도 다 컸으니 이제 독립해서 살아. 틈만 나면 오빠에게 빌부터 살 생각하지 마. 주변에 서 있던 친척들은 준영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준영이가 오늘 옳은 말을 했다. 수진이는 너무 응석바지로 자라서 버릇이 없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은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고 발을 동동 굴렀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영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실을 향해 몸을 돌리더니 자신의 성장과 단호함을 선언하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분가할 겁니다. 우리 부부는 새로 산 옆 마을 땅에 집을 짓고 살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수지는 옛집에 남아 서로를 보살피며 잘 사세요. 저는 계속 어머니를 부양할 책임은 질 겁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 부부의 경제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말을 마친 준영 씨는 내 손을 꽉 잡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한없는 감동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내가 선택한 남편, 준영 씨는 마침내 단단한 기둥이 되어 가족의 불의 앞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병실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고 하얀 병상에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었고 마른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후회의 눈물이 주름진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를 달래주는 사람도 없었고 평소처럼 그녀에게 아첨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독과 차가움만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에 대한 대가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여명이 시골을 뒤덮은 안개를 채 걷어내기도 전에 시어머니 댁의 텅 빈 카드 사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골목마다 시장 가판대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간밤에 일어난 희한한 사건에 대해 왁자지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를 비난하기보다 여론은 한 목소리로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시어머니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자식들의 땀과 눈물을 모조리 삼키려다가 쓰디쓴 결과를 맞은 것입니다. 아주머니들이 아침 운동을 위해 모이는 마을 회관에서 시어머니 댁 이야기는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자전거를 몰고 조용히 출근하려다가 이웃집 아주머니의 부름에 멈춰 섰습니다. 수민아, 이리 와. 네가 잘했어. 그 시어머니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줘야지. 이 마을 사람들은 김영자 씨가 며느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착취했는지 다 알아. 너는 수년 동안 참고 견뎠으니 충분해.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나는 자전거를 세우고 아주머니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해명하고 사람들이 뜬 소문이 아닌 이야기의 진실을 정확히 알게 할 적절한 시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핸드백에서 7년 동안 꼼꼼하게 지출을 기록한 수첩을 꺼내어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주머니들, 저는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난 7년 동안 시어머니께 드린 돈 전부예요. 날짜와 금액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 돈을 가져가셨지만 저희 부부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를 제공해 주지 않으셨어요. 아플 때마다 돈 든다고 불평하셨죠. 제가 번 돈은 수진 씨가 흥청망청 놀고 명품을 사는데 다 쓰셨어요. 사람들은 그 수첩을 돌려보며 말하는 숫자에 질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준영 씨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울하고 순종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 옆으로 다가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 말이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수진이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셔서 심지어 제 아버지 약값을 수진이 스쿠터 사주려고 쓰셨어요. 여기 제가 수진이가 외상으로 진 빚을 몰래 기록해둔 수첩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늘 몰래 우리 부부의 돈을 빼서 수진이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준영 씨는 오랫동안 몰래 기록해둔 검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그 단단한 증거들은
모든 의혹과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혀를 차며 김영자 시어머니와 수진을 비난했습니다. 에휴, 김영자 씨, 정말 탐욕스럽구나. 저렇게 착하고 순한 며느리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게으른 딸만 감싸고 돌다니. 꼴 좋다. 이 소문은 곧 읍내 병원까지 날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간호사와 옆 침대, 환자 가족의 수군거림을 엿듣고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지만 마음속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 벨이 울렸고 수진의 번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귀한 딸의 다정한 안부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당황하고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정신 차렸어. 준영 오빠한테 돈 달라고 해줘. 빚쟁이들이 지금 집에 와서 빚 받으려고 난리야. 나 도박 빚이 200만 원이나 돼. 엄마, 나 좀 살려줘.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져 침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떠받들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를 쥐어짰던 그 딸이 사실 그녀를 돈을 캐내는 광산, 위기에 처했을 때 구명보트로만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은 그녀의 건강에는 관심도 없었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마른 어깨를 떨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는 늦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탐욕스럽고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몰랐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맹목성 때문에 명예, 신뢰, 그리고 가족에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진실은 적나라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였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대한 너무나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한편 나는 군중 속에 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꽁 값비싸.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나는 내 품위를 지켰고 악평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내 인생의 정당성을 되찾았습니다. 이른 봄이 왔고 따뜻한 햇살이 마을길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새로 지은 붉은 기와지붕의 새집 앞에는 벚꽃나무가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집은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그것은 7년 동안 나와 준영 씨가 가시밭길을 걸으며 온갖 쓰라림과 수모를 견딘 결과였습니다. 나는 현관 앞에 서서 신선한 봄바람을 깊이 들이마셨고 평화가 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끝났습니다. 고통스럽고 억압당하며 착취당했던 며느리 생활은 영원히 과거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준영 씨는 마당에서 호스를 들고 푸른 채소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겹게 휘파람을 불었고 얼굴은 예전에 고통스럽고 순종적인 흔적 없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분가한 후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자 관절염 통증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정 경제는 이제 전적으로 내가 쥐고 관리하고 있었고 더 이상 누구도 감시하거나 간섭하거나 돈을 갈취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문 밖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민아, 준영아, 나는 돌아보았고 뼈만 앙상하고 등이 굽은 노인이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문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영자 시어머니였습니다. 몇 달 만에 만났는데 그녀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피부는 주름졌으며 움푹 들어간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고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엄마가 너희에게 달걀 한 판이랑 집에서 키운 깨끗한 채소 좀 가져왔다. 수민이가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에는 원망이 없었지만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시어머니는 너무 초라하고 외로웠습니다. 수지는 도박 빚 사건 후 종적을 감췄고 그녀만 그 크고 차가운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잔소리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후회와 그리움이 담긴 눈빛으로 멀리서 자식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셔서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나는 그녀를 안으로 모셨고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아 두 손을 비비고 가끔씩 나의 불룩한 배와 준영 씨를 몰래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너희가 잘 살고 있어서 엄마는 기쁘다. 엄마가 미안하다. 늦은 사과는 그녀의 입에서 너무나 서글프게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용서했지만 내 마음속 상처는 결코 완전히 지워질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에게 모녀 관계가 한번 금이 가면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앉아 있다가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외로운 모습은 저녁 햇살 속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따라 바라보며 문득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것 또한 탐욕과 이기심에 대한 대가일 것입니다. 나는 두 번째 아이가 꿈틀대는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준영 씨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도 나를 올려다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독립과 자유에 있다는 것을. 여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재정 운명을 스스로 쥐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도 자신의 삶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삶은 일상의 걱정거리와 함께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금고 열쇠는 합당한 사람의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부부의 협력으로 우리의 미래가 항상 웃음과 완전한 행복으로 가득 차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문이 열렸고 약속된 여정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집 현관 앞에 푸르른 텃밭을 바라보며 나는 지난 7년 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문은 닫혔지만 그것은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이지. 다른 사람이 나의 땀과 눈물을 멋대로 좌우하도록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성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경계를 용감하게 설정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